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이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를 오늘 한번 좀 적어 봤어요. 오늘 이런 정도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초보분들이 대충 요 정도 딱 들으면은 웬만한 거는 좀 다 알 수 있게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대충 요 정도만 알면은 자전거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전거 타이어 업그레이드가 최고의 가성비 업그레이드다? 요거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쫄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업그레이드는 이제 같은 파워를 썼을 때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타이어의 성능 중에 속도는 어떤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타이어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용도에 맞도록 선택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일단은 보통 로드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MTB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MTB 타이어를 산다고 그랬을 때 빠른 타이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용도가 막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노면을 라이딩을 할 건데, 거기에 적합한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지? 이렇게 찾잖아요. MTB 타이어 찾을 때. 그쵸? 마찬가지로 로드도 모양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다 제각각의 용도가 있어요. 물론 MTB처럼 이렇게 확확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로드도 자기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지켰을 때 최적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속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비쌀수록 속도가 빨라질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저렴한 타이어일수록 내구성이 좋을 확률도 높아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순정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의 목적이나 어떤 밸런스를 고려해서 다 달아놓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원가 절감하려고 존나 꾸린 거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자전거들 요즘에 많잖아요. 뭐 옛날에도 많았지만, 한강이나 이런 데 자전거 보고 있으면, 로드 타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좋은 거 다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다 레이서야. 이미 로드 레이스야,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은 타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더 뭐 가성비 해가지고 어떻게 더 빨라지냐는 거야. 그냥 타이어나 자전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4천선, 5천선 이 정도 타이어는 다 달고 있습니다. 근데 자, 5천선 달고 있어.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데? 좀 알려줘봐요. 나를 좀 알려줘봐요. 5천선 타이어를 지금 달고 있어. 근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 뭐 5천선 타이어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최대, 제가 알기로는 한 그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짝에. 10만 원짜리를 바꿨다 한들 속도 진짜 빨라지는 거 맞긴 맞아요? 뭐 얼마나 빨라지는지 뭐 이런 데이터도 없어요. 뭐 7만 원짜리 하면 조금 더 빨라지고 10만 원짜리 하면 좀 더 빨라지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그냥 거기 그 5천성이 추구하는 그 노면에 갔을 때 최적의 속도를 내게끔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타이어는 그 10만원짜리 타이어가 추구하는 노면에 갔을 때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일단 전제가 기본 몇백만원 정도 하는 자전거들을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자전거에다가 뭐 10만원짜리 타이어 넣을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건 좀 빼고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왔을 때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못 한다니까. 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추천 받아가지고 최상급 타이어 달아놨어. 근데 최상급 타이어라는 거는 보통 그 레이싱 타이어 맞죠? 레이싱 타이어, 그 민자 타이어, 그런 건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니는 도로 환경, 그런 데서 빨리 달릴 수 있는지도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 맨날 뭐 서킷에서 달립니까? 아니에요. 맨날 뭐 다니는데 뻔하지. 뭐 자전거 도로 갔다가, 아니면 공도 조금 탔다가, 어필 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중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약간 거친 길도 갔다가 뭐 그런 식이에요. 뭐 맨날 뭐 진짜 도로 막 그냥 아스팔트 쫙 깔린 데다가 그냥 평지를 쭉 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진짜 가장 그 우리가 타는 코스에 잘 맞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 속도가 이제 조금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검증된 데이터도 없어요. 사실 뭐 얼마나 뭐 빨라질지 이게 일단 모르잖아요. 말만 그냥 막연하게 빨라진다지 0.1초 빨라지는지 뭐 아니면 시속 1km, 2km, 3km 빨라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홍보하는 자료들은 뭐 거의 뭐 2, 3km는 그냥 뭐 증가할 수 있어. 뭐 항속 뭐 2, 3km 정도는 늘어날 것처럼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MTB는 존나 느려야 되겠네? 근데 아니야. MTB도 얄쌍하게, MTB도 진짜 컴팩트한 거, 하드테일 이런 거 타면은 로드 다 따라간다니까요. 뒤에 붙이고 가보세요. 떨굴 수 있나? 똑같아요. 근데 MTB하고 로드하고 타이어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도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로드 그 똑같은 완전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생겼는데 제조사가 틀리다고 그래서 뭐 여기 게 막 엄청 빠르고 뭐 그러나?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결론,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이어 교체는 이제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그냥 세팅의 변경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타이어 고르는 방법. 일단 주제를 정리를 하면은 시덥잖은 소리 됐고 나 지금 타이어 골라야 되는데 뭐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사이트,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사이트가 뭐 타이어 뭐 구름 저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일단 뭐 좋은 거 사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열된 타이어 중에서 1등부터 한 10등 뭐 그 정도까지 한 대충 훑어봅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장착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튜블러, 튜브리스, 뭐 클린처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쓰이는데 내가 내 자전거가 어떤 건지를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먼저 좀 추려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초보분들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튜블러 한마디로 그냥 통타이어예요. 통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 자체가 타이어자 튜브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징은 이제 비싸고 이제 펑크 났을 때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튜블러라는 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브리스가 있는데 튜브리스는 그냥 말 그대로 튜브가 없단 소리예요. 그냥 타이어 그 자전거 바퀴에다가 타이어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안에 튜브는 없는 게 튜브리스예요. 그리고 이제 클린처, 이거는 타이어하고 튜브하고 이제 결합되는 방식.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전거죠. 요게 이제 클린처. 그래서 튜블러, 튜브리스, 클린처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튜블러는 일단 전혀 보지도 말라고 했고 튜브리스하고 클린처 중에는 뭐 어떤 걸 골라야 되냐?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왜냐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뭐 튜브리스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구름 저항이니 뭐 승차감이니 이런 거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최고의 장점이 뭐냐? 스네이크 바이트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 실란트라는 게 이제 있는데 실란트라는 게 고무액 같은 거예요. 이게 그 타이어에 어떤 빵꾸가 났을 때 이제 거기에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멍으로 안에 있던 이제 고무액, 그러니까 고무 알갱이가 순식간에 팍 튀어나오면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펑크 방지죠.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액상이고 타이어에 끈적끈적하게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굳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뭐 3달이면 3달, 4달이면 4달, 뭐 이런 식으로 실란트를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짜증나는 게 좀 있어요. 스네이크 바이크가 뭐냐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클린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타이어가 있고 안에 이제 튜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휠이 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타이어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팍 찍혔을 때, 그때 튜브가 림에 눌리면서 이렇게 찍혀가지고 빵꾸가 나는 거. 그거를 스네이크 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빵꾸 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뱀이 문 것처럼 이제 자국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스네이크 바이트예요. 이제 클린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이어 튜브 이제 구조기 때문에 안에 뭐 액상도 없고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더러운 물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튜브만 들고 다니면은 이제 튜브랑 펑크 패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은 펑크 대비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 쉽게. 그런데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네이크 바이트가 이게 좀 언제든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클린처에서 발생하는 빵꾸의 거의 대부분이 이 스네이크 바이트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단점입니다.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걸 펑크 방지나 이런 걸 떠나서 펑크가 났을 때 대비하는 거는 뭐 튜브리스나 클린처나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둘 중에 굳이 뭐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튜브리스 가능하면은 당연히 튜브리스를 추천을 하고요.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클린처를 써도 저는 이제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MTB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클린처는 안 쓰는 편이에요. 클린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튜브리스나 쿠시코어 이상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로드는 아직까지는 사실 클린처를 써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 타이어들을 내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뭐 표가 뭐 성능이 어쩌고 백날 좋아봤자 내가 지금 살 수가 없고, 또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주문해가지고 뭐 몇 달 걸려서 온다 그러면은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튜브리스를 할 건데 여기 보면은 TL이 있고 TLR이 있어요. 이게 TL 같은 경우에는 튜브리스 전용, 그냥 온리 튜브리스고, TLR은 튜브리스 레디라 그래가지고 클린처도 되고 튜브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린처로도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튜브리스로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 차이를 가지고 있냐. 어차피 초보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튜브리스가 좀 더 무겁고 내구성이 좋고요. 튜브리스 레디는 좀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좀 없어요. 성능은 둘이 그냥 도찐개찐이지만 아무래도 가벼운 쪽이 같은 성능이라고 봤을 때는, 같은 구름정을 가진다고 봤을 때는 가벼운 쪽이 좀 유리하겠죠. 대신에 내구성은 좀 포기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완벽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대충 그냥 판단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TT 붙은 거는 좀 인간적으로 좀 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TT라는 거는 타임 트라이얼 경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정해놓은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냥 TT라고 하면 그냥 알아들으면 되게 설명이 편한데, 그 타이어가 우리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자동차 타이어, 레이싱 타이어 보면 완전 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싱 F1 뭐 이런 경기할 때 쓰는 거고, 타이어가 막 금방 닳아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민자로 돼 있고 타이어 내구성이 좀 약해요. 대신에 그 노면이 아주 좋을 때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타이어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뭐 맨날 뭐 타임 트라이얼 할 것도 아니고 타이어 막 금방금방 갈아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TT용은 좀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그냥 골랐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취향으로 고르세요. 그냥 생긴 거 보고. 내구성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되시겠지만,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면은 사실 고민해도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내구성은 약간 복불복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좀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뭐 자전거 타는 내내 뭐 되게 자기가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성능 좋은 그런 경험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금방 닳는다 그래도 사실 아까울 건 없어요. 대신에 그 다 쓸 때까지 빵꾸가 나서는 안 되겠지. 빵꾸 나기 전까지 잘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타이어를 뭐 3개월 쓰나 6개월 쓰나 12개월 쓰나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그게 아까우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3개월하고 12개월은 뭐 4배 차이인데 존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비싼 타이어를 보시면 안 돼요. 3개월만 잘 써도 존나 잘 쓴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조심할 거는 타이어 고를 때 너무 옛날 거 있죠. 너무 옛날 거하고 뭐 그 당시 진짜 좋았던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옛날 거나 아니면은 이게 할인이 너무 많이 되는 거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재질 자체가 고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보관 상태마다 좀 틀리겠지만 이게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경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화가 이루어지면은 타이어 내구성이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옛날 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상하게 할인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정상적인 게 할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뭐냐? 등급이 또 애매하게 또 미세하게 또 틀린 걸 해놓은 걸 수도 있어. 아니면은 그 벌크용이 좀 싸게 풀린 경우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뭐 그냥 타이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좋은 거 사십시오. 저는 그냥 좀 가급적이면 할인하는 거 좀 피하는 편이에요. 자, 세 번째,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할까요? 타이어 공기압은 기본적으로는 매뉴얼에 따라야죠. 그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따라가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듣고 있겠죠. 이때 이제 뭐 몇 가지 좀 지식은 필요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 내부 용적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MTB 같이 부피가 큰 거는 이제 공기압이 낮아도 타이어 자체가 이제 빵빵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드 같이 내부 부피가 작은 거는 공기압이 높아야지만이 이제 빵빵해지는 거예요. 자전거 이제 바퀴 내부 부피 크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타이어 크기하고 림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타이어가 클수록 내부 부피가 이제 커지겠죠? 근데 이건 당연해요. 이건 누구든지 쉽게 알 거야. 근데 이거 초보분들이 잘 모르는 거는 이게 같은 크기의 타이어라고 할지라도 림 구조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부 부피가 달라진다는 거를 조금 아시면 좋아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냥 타이어만 그냥 그 크기가 되면 똑같은 공기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림 구조에 따라서 그것도 약간 틀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매뉴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조회사에서 만약에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지금 다른 회사의 매뉴얼들을 참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들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내놓은 그 타이어 크기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규격하고 내 거하고 규격이 맞으면 그 공기압을 비교해서 좀 참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뭐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딱 몇 킬로는 공기압 얼마, 몇 킬로는 공기압 얼마 뭐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고 자기한테 맞게끔 천천히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공기압이 있으면은 다 공개되고 사람들 뭐 레이서든 누구든 다 그런 식으로 쓰겠죠. 근데 상대 팀 막 선수 타이어 막 만져보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얼마큼이 가장 적합한 공기압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매뉴얼대로 자기의 몸무게하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대충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타이어에 이제 써져 있는
그 최대 공기압이 있어요. 진짜 웬만한 거 다 안 써져 있고 아무 정보가 없어도 웬만하면 그건 다 있거든요. 최대 공기압. 그래서 최대 공기압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참조를 하냐면 최대 공기압 보통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최저 공기압하고 최대 공기압이 있으면 뭐 그 중간에서 잘 이렇게 내 몸무게 비율을 생각해서 고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 공기압만 있을 때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회사 매뉴얼을 참조를 해가지고 공기압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남자고 남자 중에서도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야. 한 90kg 정도 나가.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대충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뭐 한 90 넣으래. 근데 최대 공기압이 120인데 왜 90밖에 안 되지? 그럼 나보다 훨씬 무거운 사람이 있다는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매뉴얼을 보고 요거는 좀 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결론은 타이어 공기압에는 좀 정답이 없어요, 사실. 시중에 알려져 있는 정보하고 자기 개인적 경험을 좀 섞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적정 공기압을 찾아 나가는 게 솔직히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늘어가는 거죠. 타이어와 궁합이 잘 맞는 휠셋. 용도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을 하려면은 일단 타이어 종류도 중요하지만은 타이어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최적의 뭘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다가 타이어를 뭐 키우거나 뭐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휠셋이 이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휠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휠셋의 림 규격에 따라서 적당한 타이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용된 타이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뭐 나는 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막 큰 걸 쓰고 난 작은 걸 하고 싶어 해서 작은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제조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림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타이어를 쓸 수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나와 있고 또 어떤 타이어 정도의 타이어가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참조를 하시면은 그것도 타이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정리를 하자면 결론은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휠셋의 궁합을 좀 맞춰줘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튜브리스 설치. 이 튜브리스 설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쉬워요. 물론 옛날에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잘 나와가지고 그냥 장펌프 같은 것만 있으면 쉽게 설치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랑 이제 해결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끼우기가 어렵다. 그렇죠. 끼우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좀 더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잘 맞춰가지고 끼우면 돼요. 그래서 뭐 클린처 타이어보다 장착하기 어려운 거는 맞는데 그래도 좀 잘 더 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잘 하면은 끼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타이어를 끼우고 나서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서 림에다가 이제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장펌프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CO2로 막 CO2 몇 개를 써서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의 대다수는 뭘 안 했냐면 밸브 코어 있죠. 밸브 코어를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CO2를 하는데 CO2 할 때 이 안에 그 바람 넣는데 그 밸브 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빼고 CO2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놔두고 CO2를 해가지고 아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은 이런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치를 다 했어.
튜브리스 완벽하게 설치하고 실란트 다 넣었는데, 설치를 했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바람이 금방 빠진다는 거야. 아니면 한나절에 바람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튜브리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설치 자체를 잘못해서 그럴 거야, 아마. 이제 살펴볼 곳은 두 군데죠, 사실. 어디 봐야 되냐면, 림 안쪽에 구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림 테이프를 발라요. 근데 그 림 테이프가 정확하게 발라져 있는지, 그거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밸브 주입구. 그러니까 바람 넣는데, 거기 밸브 주입구 설치가 아마 잘못돼 있을 거예요. 림 테이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거기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왜냐면 그건 꼼꼼하게 할 테니까. 아니면은 새 거를 설치한다 그러면 림 테이프가 망가져서 오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림 테이프 경우보다는 밸브 주입구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밸브 주입구를 너무 꽉 조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림 안쪽에 들어가는 밸브 주입구, 그 고무 파킹 있는 데가 결합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고무 파킹이 완전 원형으로 생긴 거는 꽉 조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원형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DT 튜브리스 밸브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반원형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세게 조이면 그 부분이 이게 약간 어긋나 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밸브 주입구를 꽉 조여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 조여서도, 느슨하게 조이면 당연히 뭐 바람 빠지겠죠. 어쨌든 밸브 주입구를 좀 잘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이런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동네 샵에서는 설치 안 해준다는데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딱 그 타이어를 일단 끼워 넣은 다음에 공기를 한 번에 팍 주입시켜 가지고 그 비드에다가 타이어가 물려야 되는데, 이때 공기압이 들어가면서 뭔가 팡팡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물리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히 약간 불안해요. 이게 부서지는 건 아닌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걸 하다가 뭐 휠이 뭐 부서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걸 안 해주는 샵은 조금 그냥 그걸 해주기 싫거나, 아니면 좀 수준이 낮다? 아니면 좀 너무 아직까지 인식 수준이 너무 낮다? 그 정도밖에는,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마치 옛날에 무슨 디스크 로드로 같이 자전거 타면은 뭐 살 베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편견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안 해주는 거는 솔직히 샵 마음인 것 같아요. 안 해주면 뭐 딴 데 가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튜브리스는 펑크 대비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펑크 대비가 훨씬 낫습니다. 일단은 스네이크 바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 펑크에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실란트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 뭐 실펑크는 그냥 다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도저도 안 되면은 클린처처럼 그냥 튜브 들고 다녀도 돼요. 그리고 튜브 들고 다니면서 빵꾸 나면은 클린처처럼 똑같이 거기다가 그냥 튜브 집어넣고 작업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클린처보다 펑크 대비가 어렵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튜브리스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실패 사례들을 듣고 미리 겁먹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타이어 수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로드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뭐 4,000km, 뭐 5,000km 뭐 이렇게들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자전거 타는 거를 보면은, 제 주변에서 보면은 1년에 열심히 타시면 보통 5,000 정도? 아니면 5,000 좀 넘게 그 정도 타게 돼요. 열심히 타면.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완전 그냥 선수급으로다가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타면 10,000km 넘어가요. 그래서 진짜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00km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타이어의 수명을 일단 4,000km, 5,000km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저는 좀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어를 어떻게 굴렸느냐, 어떻게 보관했느냐, 어떤 환경으로 어떤 주행 자세로 탔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몇천 킬로 매긴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타이어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똑같은 타이어를 해놓고서 같은 키로수로 달렸을 때 둘이 마모 정도가 똑같나요? 아니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바퀴가 많이 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뒷바퀴가 많이 달기도 해요. 그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몇천 킬로를 구분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키로수를 판단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그냥 타이어를 눈으로 보는 거지. 거기 타이어 안에 보면은 물론 모든 타이어가 있는 건 아닌데 타이어에 이렇게 수명을 체크해주는 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홀이 다 없어지면은 타이어의 수명이 뭐 끝났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로드 타이어 특성상 진짜 열심히 막 5,000km 탈 만큼 열심히 타다 보면은 흠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흠집이 나기 전에 이미 교체할 시기가 오는 게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손상이 됐을 때 그때 갈아주면 돼요. 근데 볼 때 보면은 뭐 그거를 뭐 보수해서 타고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가형 타이어에서 고가형으로 바꿀 돈은 있고 흠집난 타이어를 뭐 바꿀 돈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엔 그냥 바꾸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거기 그 약간 찢어진 데다가 뭐 엑시아 그 보수제 있거든요. 저도 그거 많이 발라봤어요. 근데 그 발라봤자 글쎄요, 제가 방법을 뭘 잘못했나? 그거 아무리 해도 좀 효과 없던데 한 통 다 쓸 때까지 해봤는데 별로 저는 그 효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결론,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에 관심이 있는 만큼 진짜 열심히 타는 사람은 그 수명이 다 되기 전에 거의 무조건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명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수명을 보고 싶으면은 타이어를 눈으로 관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 또 이거는 제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진짜 긴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들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